뭐라 했지? 레인보우 해놨는데 안 돼 있어요. 어? 뭐라 했는데 지난주에? 네, 레인보우 했는데 다시 들어야 안 들어진다고? 그럼 우리 카페 한 번도 안 들어오겠네. 유튜브로 보는 거. 유튜브로 온다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 예감으로는 이 호시어치에서도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책방 선생님이 이번 주에 지금 경대병원 무균 변동에 입원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채취해놨던 자기 피를 이제 수혈하는 전문적으로 조혈모 세포를 수혈한다더라. 이 혈액암의 치료 과정이 이제 프로세스. 무균변동에 들어가 있어서 병문안도 안 되고 보호자하고도 이렇게 수화기로 통화한다더라. 거의 보호자 대기실에서. 되게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책방 선생님 부탁을 해서 책방 선생님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서 제가 듣던 우리 목사님 말씀을 mp3에 이제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심심하잖아. 책 읽고 이것도 환자가 책 읽기 어렵죠. 집중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mp3를 이제 제 스승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떻게 좀 잘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저도 이번에 일요일 밤에 제 동생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이래가지고 경대 칠곡 경대 응급실에 가가지고 어제 태웠어요. 어제 이제 위암이 점점 자라니까 그게 위벽을 허물어 가지고 피가 고이는 거죠. 주치의 말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라고 급격히 나빠질 거라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 형 말로는 같이 막 응급실에 형하고 같이 갔는데 가면서 형이 하는 말이 이거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12년째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호시어치에서 제가 이렇게 부모교육 강의를 했는데 아이고 그걸 벌써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생각하니까 엄마들도 세대 교체가 많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전부 엄마들이 어려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친해지면 반말도 하고 막 이러죠. 옛날 언니들은 막 반말하고 펄펄 뛰기 때문에 반말도 못했어. 내가 몇 살 차이 안 났거든. 지금 50 넘은 언니들도 있고 애들 지금 초창기에 강의 듣던 엄마들은 대부분 애들이 다 대학생들도 있어. 지금도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열려서 제가 다니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연락도 오랜 친구나 이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해서 밥 사주고 이런 분도 있고. 엄마들 마음이 담긴 이런저런 선물을 받고 이런 건 부지기수고. 요즘 엄마들은 선물 안 하더라. 어려가지고 개념이 없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살다가 또 암도 걸리죠. 어떤 엄마들은 암 걸리면 제 생각이 난대. 강의 듣다가 이제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는 어떤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저를 찾아왔어. 이 사람이 가장 이렇게 당황스러워지니까 갑자기 선생님한테 듣던 그 강의들이 생각이 난다면서 찾아오대요.
그 진짜 고맙대요. 내 마음으로는 막 항암 치료하는데 매일 따라가지고 싶더라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또 내가 보고 싶어서 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저를 인간 만든 우리 스승이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 엄마 데리고 칠곡에 사는 엄마인데 그 항암치료 7번째인가 8번째 하던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집에 놀러 갔잖아요. 워낙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처음 뵙는데도 아주 편하게 목사님 집 거실에서 마침 놀러 왔던 이제 누나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그 중에 또 공교롭게 그 항암치료 과정을 지닌 어떤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로도 크게 받고 이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엄마도 떨어 중에 저기 어디 사노? 하늘치 사는 어떤 엄마 있어요. 요즘은 강의들을 못 나오는데 돈 벌러 다니라고 신을초 아이 다니는 엄마 있는데, 그 엄마 같은 경우도 오늘 없네 현숙 씨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강의를 오래 들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 근데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혼자 이제 뭐 가족한테도 말 안 하고 수술까지 다 받고 막 이렇게. 근데 그때도 신기하게도 호셔츠에서 이렇게 들었던 강의들 이런 걸 다시 들으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견딘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아이들 잘 키워보자고 이렇게 모이게 되고 만나고 또 강의도 듣고 저도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내가 엄마들이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댕길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금 그 AK 그랑폴리스 사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도 일 아니라고 못 나오는데 그 엄마가 제 강의를 듣다가 저를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고 싶대, 강의하는 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엄마 차를 타고 강의하러 다녔어요. 마침 우리 와이프가 차 안 준다고 뺏어가가지고 이제 차도 없고 있는데 잘 됐다 하면서. 그리고 그 엄마의 뒤를 이어서 우리 지금 겸이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전에는 겸이 엄마 전에는 또 어떤 다른 엄마가 시집 사는 어떤 엄마가 호셔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저런 걸 카메라를 들고 왔더라고. 선생님 강의가 너무 아깝다 하면서 자기가 카메라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그래 그 엄마가 막 카메라를 찍는데요, 내가 얼마나 막 어색하고 막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막 낯간지럽고 막 있잖아요. 아이고 무슨 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노 하면서. 근데 막 그 좁은 호셔츠 지금 이 자리가 아니거든요. 중간에 그때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어. 저 수성구에 소문 나가지고 그때 막 중고등학생 엄마들 몰려와가지고 한 7, 80명이 왔거든. 그때 목욕탕 의자 막 들고 오고 있잖아요.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고 이랬어. 그러고도 빽빽해가지고 자리가 없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좁은데 저 카메라 설치하지 또 막 카메라 선들이 막 돌아댕기지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엄마한테 고함 지르고 있잖아.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 삐져가지고 안 나오니까 한 1년 동안 안 나오니까 그 집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뭐가 속상해서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 안 나가니까 모임이 안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한 번만 좀 만나서 풀어달라고 남편이 전화 왔다. 남편이 지금 경찰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풀려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도 나오고 완전히 한 가족처럼 이웃이 돼서 살고 있어요. 내 동생 병간호를 가장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아줌마. 그러니까 엄마들 지금 이렇게 강의들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나 필요나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강의의 목표가 뭔가 하면요, 어찌하든지 제 주변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이웃을 내가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해보니까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내가 행복해져.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좁게는 가족, 그죠? 친족,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근데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가족 단위로 아파트에 담 쌓고 이렇게 살아보면, 가족 3명, 4명이 살아보면 별로 안 재밌어. 가족끼리 여행 가보라니까? 찐맛 없어요. 가다 싸우죠, 바로. 출발하고 얼마 안 돼가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여행인지, 저도 그런 일 많았어요. 우리 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출발하면 5분도 안 돼가 싸우잖아. 가다 보면 우리 와이프가 카드를 안 가지고 왔대. 그럼 다시 또 차 돌려서 집에 가서 또 지갑 들고 나와야 되죠. 그때 랩이 없을 때인데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럼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도책을 이제 하나 들고 옆에서 보라 했어. 우리 와이프가 지리교육과 출신이거든. 근데 지도책을 보라면 얼마나 못 보는지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지도책 보고 코치 좀 하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라. 그럼 또 내가 막 고함 지르고 있잖아. 그럼 우리 와이프 또 속상해가지고, 네가 보지 그러면 하면서, 네가 길까지 차 세우고 보면 되지 왜 내보고 보라 하노 하면서. 살아보니까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게 제일 어려워. 3명, 4명 단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옳고 그름, 선악,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죠. 내일에서 나오는 말은 다 옳고 그름밖에 없어요. 아이들 대할 때 보면,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알죠? 그 남편 볼 때도 그렇고, 항상 내가 옳고 그름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이 너무 커서 우리를 다 덮죠. 그래서 내 속마음이 안 나와. 맨날 옳고 그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애야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한단다 이런 말 못하죠. 이거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모두 바꿔가지고 우리 딸 사랑해 하면서 막 꼭 한 거, 이게 안 된다니까. 한 우물에서 그래? 뭐 숭늉도 내고 찬물도 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만 살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고마워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살아보면 진짜 어쩌면 가장 소중한데 행복하게 살기는 가장 어려운 단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소가족 제도, 또 일부 일처제 이런 걸 안 하는 오랜 세월이 있었죠. 일부 다처제 한 경우도 있고요, 일처 다부제 한 경우도 있고요. 기독교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게 정착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함께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함께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훨씬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많은 제한도 받고, 애하고 와이프한테는 성질 낼 수 있지만 후배 가족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요. 눈치 보이잖아. 이렇게 함께 마을을 이루고 이웃을 이루면서 함께 살면 훨씬 더 내가 유연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12년을 호주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지금 가장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많은 엄마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막상 이제 금방 집에 가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엄마도 그래서 좌절하고 이러죠. 강의를 들을 땐 좋은데 이게 며칠 안 가고, 또 강의는 들었으니까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어떤 그 기준은 생기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라지고, 또 뚜껑 열려서 미친이 널뛰고 나면 자책이 되죠. 속상하고. 그러면 이제 좌절하는 거야. 에이, 들어봐야 소용없네 하고 발 끊는 분들도 많고요. 엊그제 수요일도 어떤 엄마를 만났는데 상담을 했는데 이 문제가 고민인 거라. 호주에서 강의를 오래 듣고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늘 보는데, 아이가 지금 남부교육청 영재반 둘 다 쌍둥이인데 5학년인데 둘 다 남부교육청 영재반 다니고 이래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렇죠. 근데도 이 엄마는 늘 화두가 뭔가 하면, 이거 내가 엄마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잘하면 화낼 일 없을 것 같죠. 오히려 반대인 거라. 그 세계에 가면 영재반 다닐 정도 되면 그 다음 뭘 꿈꾸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영재반이면 앞으로 있을 뭐 영재고등학교 입학 준비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만나는 옆편네들도 다 그런 옆편네들이죠.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 자꾸 들려와. 선배 언니들이 다 뭐라 해요. 사춘기가 오기 전에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라. 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그런갑다 싶어가 불안해져가지고 또 막 애를 잡죠. 뚜껑 열려서. 그리고 나면 아이고 이게 뭔가 내가 엄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괴로워서 왔더라고. 우리 여기 있는 엄마들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난 좋은 엄마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엄마들은 뭐 마음 편한데 뭐 잡고 나서 가책도 안 느끼고 막 나 이래 사는 거지 하고 막 차라리 모를 때가 좋았지. 근데 이제 뭐 좋은 엄마에 관한 책을 읽거나 아니면 호세초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어떤 뭐가 생기죠. 근데 나는 안 돼. 이럴 때 좌절하는 거라. 한쪽에서는 그 선생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겸이 엄마처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렇죠.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항상 싸움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겨? 두 마음 가운데 항상 내 성질대로 하는 이 마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라.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나면 어때요? 완전 내가 초죽음이죠, 초죽음.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망이라고, 사망. 사망은 이제 생물학적, 물리학적 그 개념이라기보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태, 이걸 말하죠. 애 막 잡고 나면 내가 어때요? 기분이 뭐 더럽죠? 아무 막 재미도 없고, 뭐 밥맛도 없고. 이게 사망의 상태죠. 그래서 항상 내 원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좋은 엄마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서 이겨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탄식하죠. 아이고 나는 미쳤나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쓴 유명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폴이라고 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신약성경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쭉 읽으면 전부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그걸 경험한 거라. 이 사람은 이제 우리처럼 애를 키우면서 이런 문제를 겪은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려고 유태인이니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싸우다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겨서 나를 끌고 내 몸을 끌고 어디로 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탄식이 유명한 그 성경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계속 거듭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이 탄식을 하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물론 이건 성경적 버전이지만 여러분들의 내추럴한 버전으로 말하면 아이고 난 안 돼. 미친 년인가 봐. 정신과라도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 키우다 아예 잡겠어. 뭐 차라리 이러니 학원 보내는 게 나아. 이렇게. 뭐 1학년마다 아직 잘 모르지. 조금 더 키워봐 조금 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엎어지고 포기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제가 이제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뭔가 하면 생명의 성장에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을 생략하고 어떻게 결과를 얻으려고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명의 성장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또 보면 있잖아요. 내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원리라고 해서 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내 밖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들리죠. mp3를 듣고 이렇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아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 밖에 있던 이것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그래서 내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날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저도 처음에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가 맨날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열받아가 뚜껑 열어서 애 패고 뭐 잡고 이렇게 하다가 침대 가서 애한테 울면서 사과하고 아빠가 아까 미쳤나봐. 아빠가 목사님 말씀 더 열심히 들을 테니까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는 너를 사랑해. 뭐 매일 이 짓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밖에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에게는 있지만 제게는 아직 없는. 목사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리니까 선포되니까 자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인간이라면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답고 진실하구나 하는 것이 내게 보여졌지만 아직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내가 한 10여 년을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좌충우돌 하고 있죠. 근데 자꾸 좋은 부모는 돼야 되고 이러니까 가끔씩 참고 이러다가 참는 게 누적되면 더 크게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지 말라고 말하죠. 좋은 엄마 되려고 참다 보면 나중에 사실은 이번 기말고사 때문에 열받았는데 나중에는 양차 안 하는 문제로 뚜껑 열려. 이게 다 참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대 제가 참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성질 날 때마다 차라리 해대는 게 더 나아. 참아서 큰 사고 치고 흉기 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냥 참지 말고 내 성질대로만 하면 이건 진짜 야만이죠, 야만. 그러나 내가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생명만큼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제가 말하는 대로 살 수 없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제게 본을 보여도 내가 아직 그 사람이 아니니까 마치 수영 강사한테 수영 이론에 대해서 다 배우지만 내가 물고기처럼 물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내 밖에 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딱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야.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앞에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고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를 보니까 우리처럼 객관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저절로. 마치 물고기가 물을 지배하는 생명이 있어서 물 안에서 자유하는 것처럼 예수는 쥐쪼대로 하면 안 되지. 기독교인들이 또 실족하니까 예수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 원래 유태인들에게는 법이 있죠. 법, 객관적이고 그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왔다는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있죠. 10계명뿐만 아니라 자세한 또 다른 하위 법률들이 많이 있어. 유태인들은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 율법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식일 되면 꼼짝도 안 하는 거라.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쉰다 이렇게 지켰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꺾어 먹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 제자들 보니까 예수는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완성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죠.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 같으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알면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저기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 그럼 빨리 뛰어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해야 되죠. 근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리가 차도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위급한 상황이 어떻게 해요? 도로교통법을 만든 사람이라도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조할 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경우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법이죠. 아이들한테는 좀 나전달법을 사용해라. 뭐 PT 교육이나 부모 교육 받으면 그런 거 많이 배우죠. 나전달법. 애의 행위를 책망하지 말고 엄마의 감정을 말해라 이거예요. 그것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자, 이걸 제가 흉내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효가 아빠는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개기는 걸 보면서 몹시 화가 난단다. 아빠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나전달법인 거야. 근데 어디 갔노? 부드러운 우리 현정이는 되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애들 저기 가면 겸이 엄마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지 성질이 있잖아. 전형적인 성질이. 나전달법이라는 객관적인 그 원리가 법이 이렇게만 하면 애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이게 있다 하더라도 아직 나는 그렇게 할 생명이 아닌 거라. 근데 그걸 나전달법 쓰려고 해봐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뛴다니까. 차라리 공 확 지르고 야 이년악 하고 뭐 이게 차라리 낫지. 그게 자유한 거예요 사실. 근데 겸이하고 겸이 엄마 관계를 보면 저렇게 한다니까 실제로. 막 성질대로 하고 욕하고 하는데 관계에 전혀 금이 안 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겸이 엄마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살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아이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막 무슨 돌을 닦은 사람처럼 매사에 부드럽고 온유하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제 강의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그 생명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해요.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고백했지만 와이프가 3살짜리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한테서 아무 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죄를 봐도 그렇고 가족들이 죄를 봐도 그렇고. 우리 형은 저를 저주하면서 한 말이 이 새끼야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철에서 꽃이 피는 것이 더 쉽다. 네가 인간 되는 것은 고철에서 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형수는 우리 와이프 보고 빨리 도망가라. 니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니 저 인간하고 살다가는 네 인생만 쓴다. 애가 불쌍하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도망가라. 우리 형수가 이렇게 말했어. 제게 얼마나 가능성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시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 같은 그 시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제 자기 목사님한테 저를 맡겼죠. 그러다 제가 우리 스승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 처음은 어떻겠어요? 처음에 제가 제 스승과 그 제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영감생심. 나는 꿈도 못 꾸겠더라고. 어떤 형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이 있는데 이 형은 그때 저 칠곡에 있는 배영여고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이거 가끔 내 강의 듣다 배영여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 자기 학교 윤리 선생님. 근데 이분은 출근하면서 늘 아이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출근할 때 항상 머리맡에 편지를 써놓고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짜. 그것도 또 얼마나 감동적으로 쓰는지. 목사님 말씀 오래 들어가지고 이 형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는 제자니까 그 제가 좀 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신선 같더라고. 신선. 나는 뭐 인간도 아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 5살, 6살 때인데 성질들 안 되고 발로 차고 있잖아요. 하루는 저기 두리 롤러스케이트장 앞에 가면 거기 지금 우리 형수가 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우리 형이 하는 병원과 함께 그 휴마나 요양원이라고 아주 품질 좋은 보통 요양원들하고 달라. 우리 형이 직접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그 진료하고 이런 요양원이 있는데 휴마나 요양원이었어요. 그 건물을 옛날에 우리가 우리 교회 지하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다니까.
그때 우리 교회 거기 있었어요. 또 호소이치 건너편에 여기 송현동 여기 바로 여기 농협 4층 건물 여기도 있었고 새들을 살 때 하루는 그 두리공원 지하에서 이제 우리 그 1월 집회가 있는 날인데 제가 이제 인간 되겠다고 열심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그 길가에서 놀고 있는 거야. 지하에서 올라가 바로 큰 도로잖아. 두리공원 그 롤러 스케이트장 앞에 도로가에 인도에서 막 놀고 있는 거라. 그래 애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위험하다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고. 아무리 해도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네. 5살 때 엄마가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열심히 막 울면서 감동받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애 좀 빨리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잖아. 내가 인간 한번 돼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말씀 듣고 울고 있는데 애 하나 못 봐가지고 내보고 가서 또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뛰나가가지고 애 붙잡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발로 뒤차고 있잖아요. 저는 삼뚜껑님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충동조절장애겠죠. 저는 중증 충동조절장.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다 했어요. 그 애가 뭐 갑자기 막 아빠가 막 화내서 때리니까 막 잘못했다고 막 울고 빌겠죠. 근데도 내가 수도이 안 되더라고. 그 잔인하게 진짜 막 극하니까 그 바로 옆에 분식집 아저씨가 우리 맡고 있는 6살짜리 우리 애한테 한다는 말이 야야 저 너가 아빠 이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극하니까 애가 진짜 도망을 가대. 근데 지금도 못 입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애가 진짜로 막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 서부정장 쪽으로. 아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든지 또 막 애 붙잡으러 또 뛰갔잖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진짜 더 패려고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비참하고 애가 진짜 겁을 먹고 도망을 가니까 그 옆에 분식집 그 새끼는 미친놈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부자식간을 갈라가지고 분수가 있지. 지는 애 안 잡나. 근데 애가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진짜 지가 겁이 나서 그냥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가 그 애 붙들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울고 있잖아요. 또 지금만 쫓아 올라갔지 새 식구 울고 교회고 나발이고 뭐 말씀을 때치고 집에 가자 하면서 그 비참하게 있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다시 일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한 인간 돼보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근데 두고두고 우리한테 미안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행히 그거 모르더라고. 그거로 내가 철들고 나서 내가 제 스승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난 후로 정말 내가 아이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어. 제가 왜 아이한테 내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가 알아요? 내 지난날에 그 모든 것을 씻어주고 싶어. 아이가 제게서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쩌든지 아이에게서 그 어둠을 다 내가 몰아내고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도 26대 우리 아이한테 지금도 내가 보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려면 내게 어떤 기준도 없어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가 내려놨다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려놨다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아이한테는 내려놓겠는데 남편한테는 못 내려놓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내려놓은 것은 내가 다시 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결정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성질 날 때 또 내가 다시 그걸 기준을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지로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힘들죠. 피똥 싸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 내게 들려오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내게 비치면 내가 저절로 손에 힘이 풀리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힘이 풀려요. 왜 애기들이 위험한 장난감 그 흉기 같은 거 뭐 가위나 칼 같은 걸 들고 있을 때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애들이 막 도로 움켜쥐잖아요. 그때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거 공룡이나 자동차를 주면 그걸 지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있던 것을 스르르 이렇게 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게 다른 삶이 비춰오면 내 앞에서 본이 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 내가 저절로
손에 힘이 풀려서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들이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좌절은 있겠지만 다시 또 털고 일어서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하면 돼요. 한 2시간 지나면 우리 정신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안해지죠. 그러면 가서 있는 그대로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달라질 테니까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어느 날 됐는데 뭐 유명한 유럽의 무슨 유명한 소설가 있죠. 어느 날 자고 나서 보니까 일나 보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다고 뭐 이런 말이 있죠. 저도 어느 날 꿈을 또 깨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녀교회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와요. 웃기죠. 내가 처음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 교회 갈 때는 나는 완전히 아무 희망 없는 청년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 뜨고 딱 나서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를 만나러 오잖아요. 옛날에 잠수내 할 때는 잠수내 회원들이 여러 도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잠수내는 이제 내가 애가 너무 커서 이제 글 쓰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요즘 엄마들은 잘 모르죠.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강의 들은 많은 엄마들이 다른 도시에서 저를 찾아오잖아요. 이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꿈 같은 일이죠. 저도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12년 동안 내가 엄마들 계속 바뀌었는데도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장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겨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자라서 우리 안에서 다른 마음이 자라요. 자라서 이제는 싸우면 이쪽이 이겨. 생명의 성령으로 이겨. 아이하고 소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마음이 이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내가 자유하게 되죠. 아이하고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신기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앞으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머니들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일 없을 때 별일 있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풍년일 때 남아도는 곡식을 그냥 아무데나 팽개치는 게 아니라 창고에 잘 저장해 둬야 되죠. 그럼 흉년이 오는 거라. 흉년이 오면 창고에 있는 곡식을 꺼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긴 겨울을 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생명을 살리는 책 읽기 할 때 프레드릭 이야기 했잖아요. 프레드릭 같이. 근데 우리 꼬마들하고 책 읽기 수업하면 1, 2학년들한테는 내가 꼭 프레드릭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도 프레드릭 같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세상에서는 다 출세하고 높아지고 성취하고 이런 걸 인정하죠. 엄마들도 아이들 다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고 세상 모든 아이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인생의 긴 겨울이 오면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라. 날 수 없는 겨울, 견딜 수 없는 겨울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프레드릭 같은 친구가 필요하고 프레드릭 같은 멘토가 필요하고 이렇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모임에서 내가 이 프레드릭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그 젊은 후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와 나도 거기 보내고 싶어요. 책벗 보내고 싶다. 너는 늙어서 이제 안 된다. 애들 다 중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오늘 방학이고 어쩌면 호소에서 마지막 강의일지도 몰라요. 2학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저쪽에 사무실이 생기면 제 마음이 저쪽에서 강의하고 싶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책방은 뭐 예를 들어 책방이 영업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해서 엄마들 이쪽에서 뭐 책도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더 이상 여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선생님도 투병 중이고 이러니까
우리 사무실을 오픈하고 나면 당연히 저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제 정들었던 호세요치 12년도 이제 그렇겠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 달 지나가 봐야 알겠는데, 하여튼 제가 호세요치에서 이제 어머니를 못 뵙게 될지라도 저쪽으로 왔으면 좋겠고, 아이들 수업에 보내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명희 씨처럼 쫄지 말고, 뭐 애 뭐 한 달 수업 가다가 끊으면 뭐 선생님 보기 미안해가지고 안 오고 지랄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까지 구경 왔다고. 저는 하여튼 아까 제일 후회된 게 뭔가 하면 12년 동안 있으면서 전에 선배 엄마들이 저한테 이런 걸 많이 요구했거든요. 상담소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왜냐면 엄마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밥 사드리면서 뭐 이렇게 묻고 하기는 괜찮은데 이거 계속하기 어려운가 봐.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엄마들로서는 뭔가 뭐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또 저한테 애들 수학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제가 아직 그를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절대로 제가 돈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저 인간은 돈만 있으면 노름한다. 20년 전 저는 노름 중독자였습니다.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했다 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스승 만난 지 한 3, 4년이 지났는데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인격적인 문제들, 각서에 썼던 내용이 나중에 다 지켜졌어. 내가 오히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고시 합격하겠습니다. 그것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내가 포기했죠.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리고 나서 이제 20여 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도요, 저는 이렇게 뭐 돈 만지고 이런 거 안 할 거라. 돈 받고 이런 건 전부 겸연마가 다 할 거예요. 또 혹시 압니까? 제가 돈 있으면 또 뭐 어디 경마장이라도 갈지.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게 제 12년 동안 이제 엄마들하고 만나서 강의를 하면서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고 저도 좀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이젠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아이들을 제가 엄마들을 도와서 저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고요. 집구석에 가서 좀 잘 해야지, 제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해야 진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엄마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돕겠다는 거죠.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어린이책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세상에 시킨 대로 뭐 독후활동 한다 하고 하다 또 뚜껑 열리고, 내용 잘 이해하나 싶어서 묻다가 또 뚜껑 열리고 뭐 이런 식이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웠던 그 소중했던 이 시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호세요치 다니고, 물론 잡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 유아 초등 시절에 매주 한 번씩 또는 보름에 한 번씩 호세요치에 와서 우리 아이들 읽을 만한 책을 7권에서 10권씩 매주 사서 돌아가면서 또 아이가 좋아하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서 또 햄버거도 하나 사주고 막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주옥 같은 창의적인 그런 그림책들을 읽어주고 읽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울고 웃고 하던 그 시간이 춥다. 벌벌 떨린다 지금.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런가? 정말 그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저 사무실을 열고 저기 이제 사무실 주요 홀을 이제 도서관처럼 작은 도서실처럼 꾸밀 텐데, 거기에는 이제 쓸데없는 책은 다 버릴 거거든요. 아까 전에 했죠. 비주얼 백과 이런 거 다 버린다니까. 그 말고 정말 한 권 아이들이 읽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뭐 아이들이 장르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책들만 둘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라니까. 그런 책도 읽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관찰하고 그럼 진짜 행복해져요. 아이가 책을 읽다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야,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으면 모르지. 아, 우리 애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감동해가 막 울더라고. 책 맛을 아는 거죠. 아이가 책을 읽다 감동해서 우는 걸 보고 내가 또 감동해서 울잖아. 애하고 남편이 우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와이프가 감동해서 울고 막. 그래서 세 가족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운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 내가 늘 추천하는 만화책 나의 라이브 오렌지 나무 그거 읽을 때도 그랬거든.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우동 한 그릇 읽을 때도 그랬거든. 내 짝꿍치 형들을 읽을 때도 그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틈나는들 지금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그래 원전 다 지금 정리해서 올리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1학년에서 6학년 그 1학기 것 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오늘부터 2학기 것 다 올릴 텐데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좋은 어린이책을 물론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가 실리는 거지만 그런 제가 추천하고 어린이 도서 연구에서 잘 골라 뽑은 좋은 어린이책들이 대부분 교과서에 다 실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유아기 때 뭐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로그램에서 샀던 책 한 권도 없어요. 교과서에 실리는 거 보면 있어요? 난 못 봤어. 내가 전집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크게 잘못돼서 잘못된 거잖아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막 사된 전집.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책보 수업을 하면서 엄마들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엄마들은 내가 무료로 말할 테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잘 우리가 확인하고 하면 내가 그런 거 집에 사두시라고 권장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돈을 쓰지 말고 아껴서 그런 좋은 어린이책 어릴 때 늘 사두고 아이들 옆에 있게 하고 찾아서 손이 닿는 곳이 있어야 읽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어린이책들이 집안 책꽂이에 한 권 한 권 늘어가는 재미 이것도 진짜 행복하거든요. 책을 알게 되면 물론 요즘 도서관도 잘 돼 있고 학교 도서관도 있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잘 활용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영향을 미치는 책들은 아이 손에 항상 있어야 돼요. 애가 언제 그 책을 다시 찾을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5학년 어느 날 2학년 때 읽었던 책을 찾더라. 학교 갔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러면 2학년 옛날에 보던 책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찾는다니까.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아이 내면 안의 변화를 책이 도와주는 거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뭐 독후활동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한다. 우리가 뭘 따로 할 거 없어요. 그 이제 사교육화해서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하니까 독후활동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잘 골라서 주변에 많이 두면 그 책을 읽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어른들이 아이들 주변에 생기겠죠. 좋은 이모 삼촌들이 생기고 이러면 그 좋은 이모들과 이웃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마을에 대해서 자란다 했죠. 옛날 시골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일탈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시골은 아주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 나오니까 이제 뭐 그런 공동체가 해체되고 다 개별화돼가지고 이런 사회 그죠? 병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화 작가 내 짝꿍생들을 쓴 최인선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쓴 수필집 가운데 요즘은 절판됐지 싶은데 옛날에 이 여자가 쓴 책이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기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 제목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기. 근데 그 최인선 씨가 나중에 호주로 이민을 가더라. 한국에서 교육이 적응을 못해가. 요즘 어디 호주 계속 사나 몰라. 요즘도 책 계속 내던데.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동화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일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개하고 강아지똥 같은 권영현 선생님에 대해서 물론 저학년 아이들은 어렵긴 하겠지만 뭐 그 아이들 버전으로
어떤 때는 애들, 엄마들 없을 때는 내가 엄마 눈치 안 봐도 될 때는 애들하고 우리 거기서 다 들어 누워가지고 책을 읽고 뭐 천장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생각이고. 엄마들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들 찌랄할 게 뻔하니까. 이게 무슨 수업이에요 하고 뭐 이래 말할 거야 분명히. 아이들이 와서 정말 쉬고 자유하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은 이렇게 강의가 내 밖에 있지만 어느 날 보면 강의가 내 안에 와서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이랬죠. 어느 날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이하고 자유하고 소통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이가 그렇게 지멋대로 하겠다고 하던 놈이 그래도 아빠가 계속 격려하고 하니까 지금 8월달인가 로스쿨 입문시험 리트라는 거 있거든요. LEET라고 그 법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이죠. 그거 치겠다고 지금 원서 내놨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게. 그래도 니는 공부도 안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빠는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쳐서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사실 우리 마음이 다 그렇죠. 무슨 수학 경시를 나가거나 기말고사를 치게 되면 우리가 그 걱정이거든 사실은. 결과보다. 그래서 뭐 남에게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우리 더 깊은 곳에는 이 결과가 나빴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좌절할까봐 걱정이 되죠. 근데 이 말을 못하고 이제 막 점수만 가지고 고함을 지르니까 애들은 우리 엄마는 점수만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깊은 염려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못했을 때 혹시 실망하고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유 그렇잖아요.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 인생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제 또래에서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친척집에 보내졌다 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 했어요. 겨우 검정고시에서 공장 다니다 대학을 가는데 또 대학 가서는 운동권 한다고 10년을 날렸죠. 뭐 역설적이게도 운동권 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던 인간이 갑자기 노름판에 빠져가지고 가장 비도덕적인 또 삶을 살았어요. 드라마틱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다양한 예를 들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도 몰라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안 해본 건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실패와 좌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에 인도하는 누군가가 없었을 때는 참 걱정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잘 도우려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운동권 한 것도 그렇고 노름한 것도 그렇고 뭐 누가 나를 조언하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상담하고 멘토링 할 사람도 없고요. 너무 막막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 보는 저를 보고 우리 와이프 보고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상도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가 꿈꾸던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난 거죠. 원래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이런 역할을 잘 못해요. 아버지들도 아빠들도 다 선악과로 덮여 있어서 마음은 깊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딸이 좌절할까봐 걱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고함으로 나타나죠. 왜 이렇게 늦게 집이 기가역하면서. 여러분들 여대생 시절에 이런 경험 했을 거 아니에요. 밤 뭐 어떤 엄한 아빠들은 10시 넘어 귀가하면 막 혼내고 막 그죠. 그 깊은 마음은 사실 그거였잖아요. 혹시 밤늦게 다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된다.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니까 고함 지르고 막.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제 인생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육신에 아버지가 있었어도 뭐 경제적으로 좀 나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제 인생이 갈 바를 몰랐을 거라 아마.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요,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죠.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생의 그 갈림길마다 고비마다 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테고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험하고. 저는 제가 27, 28 이럴 때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27살 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경대 복학생협의회 의장냈는데 막 데모하고 뭐 마르크스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발병 던지고 데모하고 국가본부 위반하고 막 했겠죠. 근데 제가 스승을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나는 알라인 걸 알라. 내 34살 때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나는 거기 목사님에 비하면 알라더라고. 우리 목사님 50대 후반이었고 저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그때서 내가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쩌면 지금도 우리 목사님 옆에 가면 나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는 척하지. 이게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멈춰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앞으로 같이 늙어가죠. 그죠? 근데 항상 요 갭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멈춰있다, 항상. 이게 이 성경에서 말 영혼을 산다는 거예요. 항상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대로 그렇게 성숙해 가고, 그죠? 행복하게 사는 어떤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살게 될 테고요. 또 그때까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좋은 이모 삼촌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정말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다 속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내보다 8살 어린 후배 동생, 교회 동생이 있어요. 지금 군무원으로 일해. 5급, 군무원 5급인데 강의하러 전화 받으면 안 되지. 이 축구하러 나오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빨리 말해봐요. 오늘 저녁 7시에서 9시? 삼촌 모임 있어서 안 된다. 아이고, 모임 취소되면 갈게. 그래. 슬프다. 저녁 8시부터 저 토라스쿨 모임 있잖아요. 직장인들을 위한 토라스쿨, 겸민네 집에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교회 조카가 지금 축구하러 가고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축구. 정상적인 축구는 토요일, 일요일 하거든? 근데 가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제 다른 팀하고 시합하거나 하고 부르는 거라 안타까워 죽겠네. 제가 얼마나 축구 강인지 모르죠. 저는 정말 이 마르크스주의자였기 때문에 내 신 이런 데서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없이 마누라 또 도망갈까봐 이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나를 버티게 한 줄 알아요? 축구가. 우리 교회 전통이 축구하는 거예요. 형들 때부터 계속해서. 근데 축구하면서 여기 이제 이 형제들과 함께 겨우겨우 지냈어요. 저는 뭐 지금도 뭐 신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신이 보여야 있지. 마르크스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뭘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신을 원하지 않죠. 자기 능력으로 뭘 해야 인정을 받고 합니다. 근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신이라는 걸 상정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하면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 저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자기 힘으로 행복하게 살기 어려우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죽고 나서라도 행복해지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당 가겠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죽은 적이 없어서. 우리 목사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른대. 희한한 목사님이죠. 자기도 안 죽어봐서 모른대. 근데 하나 아는 건 있는데 살아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있으면 죽어도 우리를 좋은 곳에 보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맞대.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은 후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고. 이렇게 크면, 내 8살 어린 후배 이야기했죠. 8살 동생인데, 얘는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자기 고참을 만나서 우리 교회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그러니까 내보다 오래됐지. 얘가 8살 어리니까, 지금 원래 40대 후반인데, 20대 군대에서 만났으니까 20몇 년, 내보다 조금 오래됐나? 20, 한 4, 5년 됐는데, 얘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5급 군무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어. 얘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대. 이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을 기죽이고 자존감을 낮추지만 않으면 그 아이의 가능성은 언젠가는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먼저 빨리 식물이 자라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동물들이 뭐 새끼를 낳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돼지 임신 주기 300일인가? 닭의 부화 시간 3주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금융고시 하면서 농업공 가지고 다 외웠거든. 그 시간이 필요, 시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5학년 때까지 한글을 모르는 애가 지금 5급 공무원이 되어 있고요. 돈 버는 일이 5급 공무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친구 얼마나 이 친구 남자인데, 내가 축구도 가끔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보는 중년 남자 이게 아니라, 물론 저하고 같이 사는 우리 형들이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들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걱정들 있죠. 그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함께 살게 되면, 그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키우게 되면, 전부 기우예요, 기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연사는 좀 늦게 해도 괜찮고. 내가 이 이야기를 이번 학기 내에 했어요. 저한테는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이번 여름 캠프 가시는 분들은 이제 보면 알 거라. 어떤 사람들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지. 우리 카페에서 이번 여름 캠프 40명 간다고, 40명. 그거 다 놀랬는데 애들이 많지. 애들 한 30명 가고, 엄마들 한 12명 가겠지. 우리 카페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7월 말에는 저를 못 봐요. 7월 29일부터. 4박 5일 동안. 다행히 그때 공사 끝나면 바쁜데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8월 9일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 내가 안심하고 갔다 와도 되죠. 그리고 이제 책벗 수업이 안정되면 누가 카드를 안 봤어? 형님 바빠서 왜요? 카드인데. 그럼 저 비싼 동네 가서 임대료 비싸게 내고 지금 하는데 가면 열심히 살아야죠. 바쁘게. 일주일에 5일은 수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토라 모임 하는 날은 1, 2학년 수업을 3시에 하고, 오전 토라 수업이 있거든요. 지금 호수유치에서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진묘동 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는 날은 1, 2학년 수업을 3시에 하고, 토라 수업 없는 날은 2시에 하고. 그러니까 토라 수업 있는 날은 고학년은 3시니까 5시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이게 토라 수업이 안정되면, 이제 사무실 제대로 굴러가면, 고학년 아이들, 진짜 수학 공부에 대해서 특별한 제 도움이 필요한 고학년 아이들은, 제가 이제 1대1로 이렇게 우리 명예이한테 하듯이, 저학년 때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구 가지고 놀고, 연산을 최소화하고, 길게 보고, 수학이 질리지 않도록 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 되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한 과정을 자기 말로 설명해보고,
이런 훈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풀이 수학 공부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한다고 절차 기억화해야 된다고 했죠. 이 훈련을 이제 할 생각인데 지금 벌써 몇 명이 지금 저한테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상품화하기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남북형 영재반 애 둘 있죠. 또 지금 서변동에서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둘이 지금 AK로 이사 온다고 했죠. 벌써 4명이네. 그 책버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1대1로 애들 수학 코칭을 하는 거죠. 제가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내가 아이하고 상담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고 공부는 50분은 지가 해요. 지가. 우리 그 자습실 만들 거거든요. 자습실에서 지가 공부하고 그리고 저한테 풀이 과정을 설명해보고 또 저는 아이한테 물어보고 네가 왜 이렇게 생각했노? 또 다른 방법 없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가 이렇게 습관이 되게 수학 공부 매일 와야 되죠. 매일 와서 자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려면 좀 고학년쯤 돼야 되겠죠. 저학년 때 엄마들 집에서 10분씩만 시켜 10분씩만 수학 공부는요 매일 하면 10분씩만 하면 돼요. 안 하다 막 이렇게 하면 어렵고 잠수는 영어를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 엄마표 영어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엄마표 영어를 엄마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만족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 어떤 형식으로 해야 그게 가능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거기 스프링? 명희씨의 스프링 보냈나? 누가 보냈지? 생일에 누가 스프링 보낸 애 있었는데? 혜성씨가 보냈나? 아, 혜성씨. 그 스프링이 잠순이 엄마가 하는 곳이잖아요. 그 저보다 7년인가 후배라고 했죠. 제가 2월달에 거기 가서 강의도 했는데 스프링에서 거기 보니까 그 잠순이 하는 그 스프링 엄마 그분이 그 돕는 아줌마 한 분하고 둘이서 아이들 집중 듣기를 돕고 영어 책 읽기를 돕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얼마 받더라? 18만원? 20만 원. 원장이 뭘 직감하는데? 직감이 아니라 원장이 직접 돌봐주면 18만원이고 5만원. 아, 그 보조하는 선생님이 하면 13만원 이래요. 집중 듣기 하고 영어 책 읽기 하는 거잖아. DVD 보기는 각자 집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아이보람이라고 있다 했죠. 아이보람 거기 보니까 뭐 엄마들을 교육하더라. 엄마들을 교육하는데 얼마? 네, 전에 들었는데 얼마가 안 됐지? 20만원? 19만원인가? 18만원인가? 하여튼 그쯤 받고 엄마들을 교육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3년차 엄마들이 신빙 엄마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가 지금 수도권에 20개인가 생겼어. 아마 곧 대구도 내려오지 싶어. 거기 AK 그랑폴리스 앞에 가니까 미미킹 학원이라고 있더라. 그 미미킹이 옛날에 토스에서 하던 그 기법이에요. 토스 망하고 나서 간판을 바꿨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제목 보면 뭐 할지 딱 보이잖아. 그래서 아이보람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애들을 직접 돌보는 게 안 되죠. 근데 엄마들이 근데 집에 가서 DVD도 보여주고 하려면 엄마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잠수의 영어 공부에 대해서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뭐 매일 와서 집중 듣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책법 프로그램이 안정되고 나면 그 남는 시간을 잘 사용해서 이제 원하는 엄마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저학년의 수학 공부는 사교육비 들을 생각하지 말고 좀 엄마들이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영재반 엄마 그 엄마 수요일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엄마는 내 강의 그대로 하더라고. 실제로 애들 개념을 잡아야 돼. 수학은 개념 잡기가 제일 중요한데 엄마들이 개념 잡는 걸 두려워해, 어려워하고. 근데 그 엄마 하는 말이 요즘은 수학 교과서 너무 잘 돼 있어서 수학 교과서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내가 강의 때 늘 말했잖아요. 그대로 수학 교과서 뒤에 부록 달려있죠. 부록 다 뜯어가지고 단원의 개념을 익힐 때 그거 구체적으로 작업해보고 뭐 자르라 하면 가위 갖다 자르고 붙이고 오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집안에서의 구체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자꾸 해야 돼요. 수학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라서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자꾸 해야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 개념을 잡아주는 것이 하여튼 수학 공부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개념 공부가 수학 공부예요, 사실. 나중에 수능 때 돼보면 알아. 진도 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아줌마가 애 공부 잘하니까 어디? 아이고, 내가 어딘지 잊어버렸네. 그 똑똑한 애들 공부하는 학원을 보내는 거야. 수학 학원을. 영재반 비슷한데 거기 가면 다 뭐해요? 1031 팩토, 저학년 때 팩토 하겠지. 그 다음에 1031, 그 다음에 문해길. 옛날에 문해길은 우리밖에 몰랐거든. 잠수의 초창기 20년 전에는요, 15년 전에는 문해길이라는 문제집을 아무도 몰랐어요, 시중에서. 잠수에서 수학 좀 아는 사람들만 이거 가지고 막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다 이제 알아. 하도 소문나가지고. 저도 12년 동안 문해길 떠들고 다녔잖아. 근데 문해길이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수학적 성취를 잘 보이고 이럴 때 문해길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문해길 건드리면 안 되고 일단 교과서에 익힘책으로 이번 방학 때 한번 연습을 해요. 연습 습관을 잡아서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는 작업. 저학년 때는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되고 많이 안 해도 돼. 애들 분량을 줄여주면 애들이 애게하고 금방 해내거든요. 근데 분량이 많으면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어느 세월에 하나 싶고 친구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나가고 싶고 이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질질 끌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분량을 확 줄여.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요. 밑자리 문제잖아. 제가 지금도 감동적인 게 그 조암초등학교에서 제 강의를 듣고 우리 호서유치에 나왔던 엄마가 있어요. 알프스 소녀라고 우리 카페에 있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겨울방학 때인가 제가 미국 선교 가는 날 우리 호서유치 마지막 강의에 왔더라고. 그 아줌마가 안타까워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제 지난 몇 년 동안의 강의를 다 들었대. 그런 다음에 제가 시킨 대로 애 정말 공부 끊고 있던 고학년 남자애한테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에 한 문제만 해보자 이렇게. 한 문제도 어려워하니까 문제집 다 뒤져가지고 네가 풀 수 있는 거 한 문제 골라서 해라 이렇게 말했어. 애가 거기 낚였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문제집을 수학 문제집을 늘 들고 다녔어. 한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문제씩 했다니까. 그리고 영어도 잠수내라. 잠수내라 하면서 그 애가 사귀는 여자친구도 잠수내라 했어. 영어를.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 중학교 2학년. 이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 놀라운 변화가 났잖아요. 학생 중학교에서 애가 전교권에서 논다 했죠. 근데 워낙 공부가 기초가 안 돼가 수학을 어려워하긴 하는데 다 성실하게 하니까 나머지 다 커버하는 거야. 그래 이 엄마가 어느 날 보험회사 갔다가 자기 중학교 친구를 만났잖아. 고등학교 친구인가?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보험회사 친구가 우리 카페 주얼리라는 아줌마인데 그 자기 친구한테 꼬식해가지고 이 주얼리라는 아줌마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퇴근하면 범어동에 사무실 있더만 현대해상인가 퇴근하면 우리 토라스쿨에 저녁에 금요일마다 와. 그리고 평소에는 그 mp3로 저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얘 지금 5학년 1학년짜리를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보니까 좀 어설프긴 한데 이제 우리 사무실 열면 이제 좀 하는 걸 보면 이제 다듬을 수 있죠. 코칭도 하고 1학년 수업도 지금 신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얼리라는 분이 또 자기가 막 달라지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올케한테 전도를 했어. 그 올케가 우리 카페 해바라기 미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 또 우리 카페에서 열심히 강의 듣고 좋아가지고 막 계속 우리 카페 완전히 막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는 곳인데 이 해바라기 미숙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글 써 올리고 댓글 지가 운영자처럼 댓글 달고 다니고
이 강의 주제가 좀 무겁고 이렇죠. 제 강의가 이러니까 아무도 댓글을 잘 못 달아. 뭐. 그래서 원래 우리 카페 성격이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한 일이 났죠. 그 조암초등학교 제가 강의를 가가지고 그 강의에서 한 아줌마가 제가 말을 듣고 호절치 쫓아나고 이래가 시작된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프 소녀란 분이 자기 말로 4차원이거든. 제가 봐도 독특한 캐릭터인데 참 희한한 캐릭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애한테 하루에 한 문제씩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애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애들이 혹시 어려워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지. 해보면 알아. 딱 해보면 아이고 질질질 끄는구나. 이건 애한테 오바라는 뜻이에요. 애들 아주 애기거든. 애기. 아이고 내가 지금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내가 수업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니까. 애기잖아 애기. 저도 정신연령이 좀 낮게 망정이지. 저도 한 10살쯤 되거든 내 정신연령이. 근데 10살 때 친척집에 얹혀갔으니까 그때부터 내 딱 어떤 부분에서 타임머신이 딱 멈춰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잘 논다니까. 잘 싸우고. 애들하고 싸운다고 또 엄마들이 뭐 하면 안 돼. 애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거든. 저는 애들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막 싸워. 근데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삼촌하고 뭘 하면 재미가 있대. 요 지금 22살짜리 조카가 축구하자고 전화 왔어요. 왜 오는 줄 알아요? 저하고 하면 재미가 있대. 저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거든. 승부를 보고. 뭘 하는데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대충 뭐 운동하는 거지 계산하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낭창하게 해가지고 맨날 골 먹고 치면 신경질나고 저는 그 골을 못 보거든. 그냥 축구장에 가면 완전히 막 내가 돌변해가지고 사이코가 돼요. 패스 안 하고 몰고 가다 뺏기고 이러면 내가 바로 그 자식 고하면서 이거는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라고 하고. 근데 축구계의 전설이라니까. 내 부모님 잘 만났으면 진짜 국가대표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들 혹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니까 카페 좀 열심히 들어. 카페. 율금초등 엄마들 카페 좀 열심히 들으라고. 소식을 이제 거기다 게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들어가지고 좀 한마디씩 하고 하면 참 좋겠구만. 그것도 안 하고 참.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요즘 몇 달 사이에 해바라기 비속 나타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하는 사람도 좀 생기고 그러지. 어쩌든지 이 잠수에 커가는 잠수에 대해 소문난 수학공부법 책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많이 정리되어 있어요. 제 마음은 거기에 담겨있지 않지만 객관적인 수학공부 커리큘럼을 짜는 법, 아이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몇 개로 나누고 그 성취정도에 맞는 교재를 택하는 법, 이런 건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공부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수학공부도 다친 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상상하고 적절한 교재를 택해서 하루에 조금씩 내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해보는 이 작업을 해야 엄마들도 사실은 아이를 이끌어가는 습관이 잡혀요. 아이들 대충 뭐 내팽 정기가 아니라 어떤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엄마들 뭐 바쁜 하루를 끝내고 저녁 어떤 시간에는 꼭 아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뭐 10분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하면 10분만 하면 되지. 매일 하면 그거 굉장히 길어요. 10분이 정부라면 20분이 되는데 하여튼 양을 줄이라는 거라. 내 말은 애들 대부분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요 많아서 그래요. 부담스럽고 똑같은 걸 반복하고 질리고 이렇죠.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포텐이 터질 기회도 없이 자존감을 잃고 엄마는 엄마대로 속상하고 또 꼭 밀리고 있고. 특히 수학에서 그렇죠. 정 안 되면 나중에 사무실이 좀 안정되면 내가 저는 고학년을 이렇게 돌보고 아니면 저학년은 겸이 엄마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겸이 엄마 정말 잘하거든요. 겸이 엄마하고 수학 공부를 해본 아이들은 다 이모한테 다 올라해. 겸이 엄마는 별거 없어요. 정말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아이와 함께 노는 거라. 수학책에서 시키는 대로 뒤에 그 부릅 뜯어가지고 아이하고 해보고 설정해가지고 직접 잘라서 뭘 만들어보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이 작업만 계속해도요 개념이 잡힌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저 이모가 안 가르쳐줘도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래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기가 길을 찾아요. 맹호소에서 제 강의를 들은 엄마 중에 봄들녘이라는 엄마가 있어. 지금은 이제 돈 번다고 우리 형 병원 1층 약국에서 그 카운터로 일하는데 그 엄마한테 딸이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 얘가 수학 공부를 어려워해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붙들고 제 강의 들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시키려고 하니까 이 엄마 계속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 일요일마다 한 번씩 겸이 엄마 집에 보냈거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이모하고 수학 공부하고 싶었거든. 근데 문제는 저놈의 교육청에서 겸이 엄마한테 허가를 안 내준 거야. 겸이 엄마한테 허가만 내주면 겸이 엄마가 딱 수학 담당하면요 진짜 애들 많이 세거든요. 근데 캡초에 수근이라고 우리 코코라고 백합원의 집에서 우리 호재적 강의 들으면 맨날 오는 이번 주에 또 알았네. 수근이가 겸이 엄마하고 딱 하루를 만나보더니 나 저희 뭐 엄마하고 싶어. 그러니까 수근이는 지금 우리 그 사무실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책부터 신청해놨죠. 애가 법원 초등학교 다닌다니까. 근데 얘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서 놀려고 해. 잠수는 영어도 하고. 그래, 우리 오픈하기 전에 지금 엄마 실컷 놀러 다니겠다고 지금 요거 안 오는 거라, 강의들. 오픈하면 이제 여기 와서 살 거니까. 이런 애들 많아요. 뭐 한둘이 아니니까. 그 저학년 수학 공부는 거기 엄마들이 놀러 와서 언니한테 물어봐. 배우든지 같이 거기서 하든지. 내보고 하라 하면 돈 안 받거든. 거기서 좋은 어린이책도 읽고 숙제 같은 거 있으면 들고 와서 거기서 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활동해요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그러면서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인 엄마들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토요일 오전을 활용한다는 데서 직장인 엄마들은 잠수에 강의 제 강의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다 듣긴 하는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직장인 엄마들을 위한 뭐 이렇게 유료 강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 나가요. 그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겸이 엄마가 그 좋은 어린이책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았거든. 자기 올케한테 그림책 다 주고. 근데 올케한테 준 거 다 뺏어오기로 했어, 다시. 그 큰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초딩 책들은 우리 교회 애들한테 다 팔았거든. 그 한 권 사모은 그 정성과 이게 들어간 게 우리 명희도요. 우리 명희 방에 책이 막 있었는데 제 강의 듣는 엄마들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 다 사갔다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애가 보던 비디오까지 다 뺏어가고. 어떤 엄마는요, 제가 보고 있는 유가서가 책상에 올려져 있잖아? 그걸 그대로 그 위에다 돈 놔두고 가져가 뿐다니까. 지금도 생각나요, 그 아줌마. 남편이 치과에서 그랬는데, 명래 엄마라고. 결국 내가 그렇게 말린데 수성구 가가 경신고등학교 갔는데, 지금 뭐 됐나 몰라. 대학 갔을 텐데. 그 엄마는 내가 보는 책까지 그냥 바로 그 현찰 놔두고 들고 가 뿐다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애가 공부하는 수학 노트 엄청 많았거든요. 프리 노트. 아줌마들 와가 다 들고 가가 안 갖고 와. 공부 잘하는 애들 노트 한 거 있으면 뭐 재수가 좋다나? 그 지금 우리 애 고등학교 때 하던 노트 조금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막 피땀 흘려 한 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한 노트.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면 참 좋은데. 내가 앞으로 이제 애들 작품 만들어가지고 지금 1학년 이렇지. 내 5학년 이런 애들 수학 공부 시켜가지고 이 노트 잘 만들어가지고 또 샘플로 엄마들 참고하게 하고 이런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자주 보고 싶어요. 오늘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너 집에서 놀면 많아. 센터 만들면 내 맨날 출근해야 되죠. 맨날 출근해 있을 테니까 이제 늘 자주 와서 보고 이제 정들어야지.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남편들하고도 친해지고 이러면 제가 도움도 많이 받고요. 누구 뭐 교동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진짜 좋대. 외장하드 같은 거 살 때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아플 때 제가 강의 듣던 엄마 남편이 저한테 우리 집에 쫓아가 민계를 가지고 이랬거든. 그 남편이 월성동에서 내과 하는 분이
그거 진짜 좋더라. 나 식중독 걸리면 막 죽을 것 같거든. 근데 병원 가도 별 소용이 없어. 근데 직접 뛰어가 링겔 놔주고 뭐 수액 놔주고 이러니까 금방 낫더라고. 그래서 내 엄마들이 지금 장점을 다 조사하고 있어, 면밀히.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자주 해야 돼. 전공이 뭔지, 뭘 잘하는지, 이게 다 있다니까. 재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야. 그죠? 어떤 엄마는 살림을 잘하고, 어떤 엄마는 청소를 잘하고, 어떤 엄마는 봉사를 잘하고. 청소를 좋아하는 엄마들은 우리한테 와서 매일 청소해 준대. 자원봉사. 하여튼 아이들을 우리가 참 따뜻하고 행복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센터가 생긴다는 게 너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이놈의 마을기업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이런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작년 가을에 그래 갑자기 마을기업 생각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을기업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제 계획 안에는 내가 뭘 이런 걸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뭐 토라스쿠는 열심히 하고 뭐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상담하고 이런 건 하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내가 딱 거기에 구속되는 거니까 꼼짝 말아서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B형은 원래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자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신랑 중에 B형 있으면 절대 통제하면 안 돼. 미치라 한다. O형이 B형 통제하려고 하다가 큰일 난다. O형은 자기 틀 안에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B형은 절대 틀에 들어가면 안 돼. O형, B형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남편 O형, 아내 B형 같으면 몰라. 그러니까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공사 잘 돼가지고, 어제 처음 공사 시작했는데 네미콘 와가지고 바닥 도두는 작업을 했대. 네미콘 시멘트를 5cm 부어가지고 이렇게 복도 높이하고 실내 공간 높이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빌딩을 짓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주거든. 그래 어제 네미콘 부어가지고 높이는 작업 이걸 했대. 그래가지고 앞으로 쭉 진행하겠죠. 오늘 오후에 만나가지고 우리 인테리어 팀의 현숙이하고 뭐 만나가지고 이제 공간 분할 작업, 공간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건축업자가 생각하는 공간 분할이 있고, 우리 인테리어 팀이 생각하는 공간 분할이 있고, 이래.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저는 내 생각을 내려봐야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내 생각도 안 들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생각이 없어. 엄마들이 너에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현숙 씨하고 몇 명이 정말 헌신적으로 시내 지금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간판 찍고 있잖아요. 간판 어떤 게 제일 예쁜가 막 조사하고 다니고. 이런 도움이 있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드는 어디 애들 다니는 학원 애들 간판이 마음에 든다, 그럼 좀 찍어보려고. 방학 때는 이제 못 보는데 어떡하지? 애들 잘 키우고요. 방학도 하루 종일 있으려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시기를 바라고. 2학기 강의는 이제 잠수의 영웅법을 체계를 정리할 텐데, 이제 우리 교재도 있고 이러면 내가 훨씬 더 강의를 하기 쉽고요. 또 프로젝트도 사서 천장에 설치할 텐데 그 프로젝트도 이용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2학기 주제는 잠수의 영웅법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2학기 8월 말까지 방학인가? 그러면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월 첫 주부터 2학기 개강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소식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어려서 상담할 건 없겠지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면 제가 언제가 주로 시간이 있는가 하면 화요일, 다음 주 말고 다음 주는 화요일 잡혀있고, 수요일날 무슨 여기 월성동에 무슨 카페 공감이라는
프로지오 아줌마인가 뭐 누가 하는 그 공감이라는 카페에서 초대해가지고 10시 반에 강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금요일은 뭐 있지? 금요일은 시간, 이제 강의 없으니까 자유롭구나. 방학 때는 월, 목, 은 토라스쿨을 오전에 하니까, 오전에는 화, 수, 금, 저녁에는 화, 수, 오후 시간 항상 자유롭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주변에 누가 상담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야기할 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카톡 하세요. 카톡. 저는 아침에 맛있는 거 한 번만 사주면 돼요. 뭐지 그거 아침 겸 점심 먹는 거 뭐라 브런치. 앞선 카페 골목 가면 더원 인더 가든이나 제가 좋아하는 데나 아니면 그 따리꿈 뒤에 가면 브런치 새로 생긴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브런치 한 번 사주면 우리는 그 커피만 딱 들어오면 내가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아주 상담을 잘해. 그건 내가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카톡 하셔서 시간을 잡고 나중에 혹시 9월달부터 내 만나러 가면 돈 내야 될지도 몰라. 어떤 엄마 내보고 하더라? 상담을 상품화하래. 그래야 엄마들이 부담 없이 와서 뭐 물어보고 한다고. 그냥 상담하라 하면 선생님이 무섭기도 하고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 왜 이 코디라고 하죠. 코디. 전체적인 학습 계획이 코디네이션이 필요해요. 사실은 많은 엄마들이 이 코디네이션을 잘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이 시기에 이 아이에게 꼭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정리하고 해야 될 걸 하고 이렇게 사교육도 그렇게 잘 활용해야 돼요. 남들 다 하니까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들 놀러 다니려고 태권도 보내고 학기도 보내고. 하여튼 여름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 2학기에 다시 뵙겠습니다.